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고 잘만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제3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 하지만 사람마다 치아와 구강 상태에 따라서 고난도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치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사실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플란트와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도 임플란트라고 하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수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참 이 의학이라는 것이 1 더하기 2는 2다고 딱 정의되어 내려지면 좋은데 이 고난이도 하면 그렇게 정의되어질 말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참 어렵다 쉽다 구분짓는 게 뭐냐면 뼈 이식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임플란트 잡아줄 잔존 치조골 양이 많은가에 따라서 고난이도가 쉬운 임플란트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악에는 상악동이라는 그 해박 구조가 있습니다. 코 옆에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거의 위 소구치 부위에 비해서 배구치 부위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조골 손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한다거나 좀 어려운 술식으로 뼈 이식을 할 때 이때를 그 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부터 큰 어금니 사이에 보면 신경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도 뭐 틀니를 오래 쓴다거나 치아를 빠져서 오래 방치한다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이 많이 높게 돼서 신경관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직으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좀 고난이도 아니면 뭐 사고를 난다거나 이 앞면 골격들이 부러진다거나 했을 때 이때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때도 이제 뭐 고난이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이 RN이 상악, 하악 얘기해 주실 때 하악 쪽에는 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곁들여 주셨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이 아랫니와 윗니 중에 어느 쪽 임플란트 수술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특정지어서 뭐 위에가 쉽습니다, 아래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해부학적 구조하고 뼈 손실에 의한 잔존 치조골의 양이 어느 게 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지 뭐 상악이 어렵습니다, 하악이 어렵다 이런 말을 구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정기적 내원도 없이 막 관리 안 하다가 치아가 흔들려서 왔습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이런 경우는 이제 막 고름도 나온다거나 치조골이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더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히나 틀니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틀니가 자꾸 빠지거나 하는 등 잘 들어맞지 않아서 생활하기에 조금 불편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새로 임플란트를 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틀니를 착용해 왔어도 임플란트 수술을 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어머니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과다 다닐 때 저희 어머님한테 틀니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임플란트 배우고 와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어머니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좋은 걸 해주지 틀니 줬다고 하시면서 그만큼 틀니가 자연치라든가 임플란트에 비해서 저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니를 했을 때는 잘 맞다가 몇 개월 지나면 틀니가 흔들려요, 틀니가 안 맞아요, 빠져요 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1년, 2년, 뭐 10개는 뭐 10년 넘게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하다가도 틀니가 나온다거나 밥 먹다가도 틀니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틀니를 고정시키는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빠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제 도저히 틀니를 못 쓰겠다 하면 뼈를 이식해서 틀니를 뺄 수 있는 그런 그 전악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까다로운 수술 과정이 요구되지만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도와주는 고난도 임플란트,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임플란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은 발치 후 바로 식립이 불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심각해서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O 선택해 보겠습니다. X 아니면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치아를 발치한 후에도 잔존 치조골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오셨을 때 고름 나와요, 지금 막 부어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보다도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임플란트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신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고난도 임플란트도 재수술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술 안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신데 치아 여러 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과 임플란트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술할 수가 없고 보험이 적용 가능한 몇 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고 염증 치료하고 해야 되지만 이분은 그냥 약 먹고 끝까지 버티셔서 몇 개월 뒤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 당일날 들어가 보니 진짜 우리가 초진했던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수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난도 임플란트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이런 방식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에 또 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항상 어떤 수술이 되건 간에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할 게 뭐냐면 아플 때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이제 수술하고 약을 먹고 그러면 아프지 않다고 간과해서 아무 음식이나 드신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소홀해서 환자에 의한 그 수술 부위가 이상이 생겨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첫 번째, 흡연과 그 음주는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고 실밥 뽑을 때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아프지 않다고 처방해 준 약을 안 드시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무는 과정도 도움되기 때문에 꼭 약은 빼지 마시고 꼭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잇몸 퇴축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잇몸이 치아 뿌리 쪽으로 심하게 내려가서 이 치아 뿌리의 일부까지 보일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잇몸에 치아 식립하는 것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뿐만 아니고 이제 자연 치아에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칫솔질을 옆으로 막 하게 되면 치아하고 뿌리가 파여서 거기를 치아 색깔 레진으로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퇴축된 치아를 다시 이식을 해서 원래의 잇몸 상태로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잇몸을 이식해서 원래 잇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손실된 뼈라든가 잇몸은 그 이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치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몸에서 혈액에 공급이 되고 뼈가 있고 하지만 임플란트 경우에는 한 번 노출된 거는 이식을 해도 잘 재생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아 결대로, 치아 방향대로 위로 쓸어 올린다거나 만약에 내가 그 방법이 떨어진다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스케일링하는 것도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경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44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보시면 알겠다시피 환자의 왼쪽에 보면 그 치아가 아래 치아는 없고요. 위 치아는 굉장히 정출이 심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게 돼도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환자의 오른쪽 쪽에서는 치아가 빠지고 교합이 무너졌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신경치료하고 정출된 치아를 삭제를 해서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임시 치아를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서 조금씩 그 고경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경을 높여서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들어갈 수 있는 보철물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치아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치열이 안 맞다거나 치료를 많이 받아서 보철물이 많은 경우에는 자연치처럼 관리가 어렵습니다. 나는 치열이 안 예쁘고 치아들이 많이 겹쳐 있다거나 치아 높이가 틀리다거나 하면 집에서 구강위생을 관리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맞는 답이고요. 아까처럼 그런 환자가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다 끝마치고 예쁜 교합이라든가 보철물이 됐다 그러면,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오는 그 점검 기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 있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제 뼈 이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뼈가 자기 뼈로 100%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보철물을 다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뼈가 완벽하게 자기 뼈가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내원해서 잘 아물고 있는지, 잘 작용하고 보철물을 잘 쓰고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혹은 치료 후에 관리 중인 분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그 자연치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어 차고 덥고 뜨겁고 아프고 뭐 따갑고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고름이 난다거나 사용 중에 문제 생겨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 내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관리하시고 잇몸이 붓는다거나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병원 가서 조언을 받고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해서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수시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또 내가 굉장히 흡연이라든가 음주를 많이 한다 싶으면 이것도 줄이시는 게 향후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되는 거니까 흡연이나 음주는 안 하시는 것이나 줄이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꾸준한 정기 점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